낭만적인 선율과 리듬에 맞춰 두 남녀의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공간의 흐름이 보이듯 두 남녀의 스텝은 물과 같이 흐릅니다. 이런 두 이성 간의 낭만과 사랑이 한 폭의 캔버스에 살포시 담기는 이 그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렛츠하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음악이 있는 미술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선보이고자 하는데요. 미술이 인간의 일상을 음악과 함께 기록하는 역사를 재미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무용을 입은 인상파입니다. 인간의 문화적 삶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는 행위 중 신체적인 역동으로 표현 가능한 것은 아마 무용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오랜 역사 동안 무용은 미적인 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모를 나타내주는 예술로 그 행위가 아름다운 기록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시작으로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사회까지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기록만이 아니라 무용은 인상파 미술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상주의 그림에는 발레, 왈츠, 그리고 칸칸까지 다양한 무용들이 표현되었죠. 그리고 그 그림들이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들 중 하나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무용들이 인상주의 그림과 어떤 관계를 지녔고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19세기 무용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삶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였습니다. 주로 중상류 사회의 사교계를 지배하며 해당 사회의 필수 불가결의 덕목으로 존재했었죠. 상류 사회에서나 존재하던 위상을 깨트리며 이전의 중세 무용과는 달리 도덕과 사회의 위계 질서를 치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탱고가 그런데요. 한 예로 캐톨릭 국가였던 아르헨티나의 경우 19세기 중반에 여성들은 남성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스 내에 패드를 붙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접촉이 심한 탱고 춤의 경우 교황이 불허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19세기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의 상류 사회에서는 왈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지도층의 시선에 대해 반항도 하는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스윙 댄스 대회에서 경찰이 1,009명을 풍기문란죄로 강제 체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19세기 중반을 지나며 무용은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프랑스로 눈을 돌려보면 20세기를 지나면서 무용과 같은 공연 예술이 당시의 사교 행사나 야간의 오락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렇게 무용은 과거의 왕과 귀족 사회의 사교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대이므로 일반인들의 사교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혁신적이었던 인상주의가 그 문화적 현상을 아주 밀접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는 당시의 유럽, 특히 파리의 독보적인 역할을 꼭 알아봐야 하는데요. 당시 파리가 유럽의 예술의 중심이 되게 하는데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1953년 파리의 현대화 정책을 시작으로 1871년 제4차 프랑스 혁명, 뒤이어 1889년에 거대한 에펠탑을 앞세운 제1회 만국박람회와 같은 굵직한 일들에 의해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혁신으로 자연스레 파리는 전 세계 예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안에 무용과 미술 같은 대중예술 문화가 새로운 시각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미술을 열게 된 폭발적인 계기가 바로 당시의 인상주의 화가들의 획기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예술에 대해 저항하고 새로운 자유를 추구한 예술이 바로 이 시대에 출발한 무용과 미술의 태동이었는데요. 당시의 무용이나 미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와 내용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끼친 것이죠. 혁신적인 변화의 리더였던 인상주의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무용들의 태동이 무척이나 반가웠고 인상주의 화풍에 가장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는 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상이라는 언어를 풍부하게 표현 가능한 주제는 바로 왈츠를 비롯한 새로운 스타일의 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혁명적인 젊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무용이 펼쳐지는 장소가 그들의 아지트가 된 것입니다. 우선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 등장한 다양한 춤 중 왈츠부터 알아볼까요? 왈츠는 19세기 초 프랑스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프랑스 전역에 퍼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급격한 현상에 프랑스 종교계는 젊고 순진한 주부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춤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이들 종교계 지도자들은 왈츠를 정신을 왜곡시키는 춤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잃게 만든다는 이런 퇴폐한 춤은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당장 이 춤을 파문하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우선 비엔나 왈츠는 종교계가 비판하는 퇴폐춤 중 하나였는데요.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인기춤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유럽의 두 번째 댄스인 폴카도 도발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19세기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의 남녀 간의 사회적 규범에서는 남녀 간의 밀접한 신체적 접촉은 수치스럽거나 스캔들로 여겨졌었는데요. 저렇게 남녀 간의 접촉이 과감한 춤들은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는 변화했고 사회 또한 기존의 틀에서 급격히 깨어나오는 시기라 혁명적이던 인상주의의 화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1850년경 파리 오페라의 경우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시범적으로 비엔나식 왈츠를 공연하기로 했고 그 시도는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진적인 실험은 당시의 예술적인 급진주의자들인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그들의 스타일이 시대에 맞는 예술이라는 것을 공표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여기에 비슷한 시기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당시 전통적 아카데미 스타일의 대가 장 바티스테 카포가 무용이라는 제목의 대리석 조각상을 만들어 파리 오페라 하우스 건물에 설치하였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작품이 전통적인 사실주의의 작품이 맞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누드의 과감함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젊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람들의 개혁 개방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춤을 주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들이 바로 르누아르, 드가, 그리고 로트렉 같은 젊은 인상파 화가들이었고요. 사람들의 즐거움, 본능, 그리고 사랑 등을 자유로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흐름의 주도하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 계층은 대부분 부르주아 출신들이었는데요. 노동자 계급으로 이런 움직임에 참여한 당사자는 르누아르 뿐이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인상파 화가들은 초상화에서 묘사한 인간의 모습 외에도 누드화를 그렸는데요. 르누아르는 밤이든 낮이든 춤을 추는 파리지앵의 사회생활에서 영감을 강하게 얻었습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에서 춤은 단순한 사회적 결합이 아니라 주로 부르주아의 이성 간의 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평민 출신인 자신의 계층을 알면서도 당시의 상류 계층의 혁신적인 변화와 자유에 대해 접하는 것이 무척이나 좋았다고 하는데요.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갖춘 미소 짓는 우아한 남성과 잘 차려입은 여성은 왈츠 리듬에 맞춰 평온하고 행복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카페나 볼룸에서 시작되었던 왈츠는 여름이 되며 야외 정원에서까지 왈츠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외 풍경을 좋아하고 야외에 능숙했던 르누아르에게는 무용을 그리는데 열정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르누아르의 댄스 그림이 왜 야외를 그린 것이 많은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줍니다. 그의 왈츠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당시 상류사회를 포함한 중산계층의 남녀 연인들이 자유롭고 보다 진취적으로 춤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춤을 추는 그림을 통해 그들만의 아름다운 화합, 플러팅, 즐거움과 희망,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한 폭의 그림에서 진심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모르셨겠지만 르누아르의 저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왈츠 그림은 현실 속에서의 사랑과 고통 같은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의 낭만적인 상상력을 통해 만든 낭만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상상화라는 것이 우리가 저 그림들을 즐기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 시절의 삶과는 상반되는
만족과 부를 상징하는 이 도시 댄스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을 과감히 버리고 이성에 대한 추구와 관능적인 행위를 자유로우면서도 우아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번영하는 프랑스의 도시의 삶을 간결하게 나타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르누아르는 당시에 혁신적으로 개방화되는 유럽의 대중문화와 혁신적인 인상파 화풍으로 대표되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도시의 춤이 르누아르의 작품을 점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에 나타난 우아하고 신선한 젊은 프랑스 여성들은 르누아르의 큰 열정을 담아 그려졌지만 이는 단순하면서도 경멸스러운 환상을 고상한 예술로 변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평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매력적인 여성의 형상이 남성의 몸과 무한한 나태함과 에로틱한 환상의 춤을 통해 연결되었을 때 더욱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반대편 학자들의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치명적인 왈츠의 발걸음을 따르는 남성의 모습은 마치 항상 여성을 유도하려는 듯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의지가 없는 듯 비춰집니다. 오히려 르누아르는 더 매력적인 여성의 몸을 표현하며 여성이 주도하도록 그림에 나타내죠. 그래서 여성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이 춤의 이전 남성 지배적 지위를 무효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를 보다 여성적인 형태의 도시적 오락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시의 춤에서는 르누아르가 모델로 선택한 17살의 모델이 위의 모든 요소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수잔 발라동으로 그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여성 중 한 명이었는데요. 후에 르누아르의 연인이자 그녀가 스스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가 시골에서의 춤이라는 그림을 위해 채용한 여성 모델은 20살의 젊은 재봉사인 알린 샤리고로 인상적인 부르주아 발라동과 비교했을 때 더 단순하고 친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곧 그의 아내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두 여성은 르누아르가 여성 무용의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대부분의 특징들로 보입니다. 르누아르가 파리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과 대조적으로 또 다른 예술가의 예술적 본능이 작용하였는데요. 그의 춤과의 관계는 미술사적으로 아주 독특하면서도 필수적인 존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에드가 드가였는데요. 드가는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로도 유명했죠. 그의 작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표현이 풍부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도시 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는 달리 풍경이나 야외에서의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그는 항상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업했으며 이는 르누아르와 고흐 같은 다른 화가들이 자연에서 그림을 그린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르누아르와는 달리 드가는 자신이 부르주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층의 삶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가스 조명이 비추는 도로의 지저분하고 불쾌한 밤의 현실을 그리거나 열심히 세탁소에서 일하는 여성 또는 가난한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선호했습니다. 그가 상류사회의 문화적인 오락 선택에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끈 발레라는 중요한 공연 예술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발레라는 감각적인 예술을 캔버스의 예술적이고 순수한 미적 방식만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드가 드가는 정말로 춤의 세계를 사랑했었죠. 1886년 1월 조각가 폴 알베르 바르톨로메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발레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내 마음을 떠나서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 심지어 내 마음조차 인공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은 그들의 발레화처럼 부드럽고 분홍색의 세틴 주머니에 춤추는 이들에 의해 꿰매져 있어. 드가는 발레리나를 그리는 열정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곤 했는데요. 그들의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녀들은 어떤 면에서 고대 조각상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발레리나들은 단순히 인간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구실을 제공했을 뿐이야 라는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박물관 도서관에 따르면 드가는 총 177회의 발레와 오페라 공연을 관람했으며 그는 그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무대 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속적인 존재는 무용수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르주아였던 드가는 자신과 같은 계급에 속하는 친구들과 함께 오페라에 자주 가곤 했고 그들이 귀족이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발레 무용수들은 지금의 우리가 아는 계급과는 달리 대부분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출신이었죠. 사실 드가는 관원증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현재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감성적 의미는 없다는 게 맞는데요. 그의 작품은 일종의 몰래카메라와 같았으며 철저히 간과된 비밀스러운 몸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미술을 넓은 시각의 예술적 접근을 통해 보려고 했으며 여기에는 작은 발레리나들의 거의 사진 같은 춤 동작 묘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의 어두운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가가 무용의 우아함과 화려함 그리고 우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시간을 정지시키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대 뒤공간과 연습장에 침입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연의 매력을 묘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에서 보는 화려함을 벗은 현실의 무용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매우 소박해 보이면서도 엄격하고 거의 쇠약해 보이는 발레리나의 거친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밝고 우아한 발레리나와는 달리 드가의 무용수들은 느슨한 몸과 동료들로부터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며 주인의 눈에 에로틱한 우아함을 박탈당한다는 그런 점에서 약간 미묘하고 신화적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무자비한 직업생활이 드가의 2차원적인 작품에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회화 외에도 드가는 특히 말년에 조각에 몰두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시력이 더 이상 회화가 요구하는 그런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각 작품은 14살의 작은 무용수로 청동으로 만든 작은 걸작으로 나중에 청동 이외의 재료인 천,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19세기 아카데미 조각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적이면서도 의외의 재료의 사용은 파리의 대중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에드가 드가의 이 유명 조각상의 주인공인 이 소녀 발레리나의 정체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의 가장 존경받는 조각작품의 모델은 바로 그가 자주 그리던 세탁소 주인의 어린 딸 마리 반 괴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발레리나들의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조각상이 파리에서 열린 제6회 인상파 전시회에 출품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1881년 당시 드가가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 오페라 발레 무용수들의 애칭인 작은 쥐들이 무대 뒤편에 모인 부유한 관중들 사이에서 후원자를 구하는 일은 흔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는 발레리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던 거죠. 이번에는 로트렉인데요. 후기 인상파 화가 앙리 드 톨루즈 로트렉은 귀족 출신이었죠. 알코올 중독자이자 방랑객이었던 로트렉.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장애로 상처받는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출신을 배척하고 오로지 미술에 헌신했던 화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비참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고 그로 인해 그는 이미 살고 있던 삶의 반대편으로 빠르게 돌아서게 됩니다. 파리의 밤에 매료되어 특히 캬바레와 매춘굴 그리고 바의 밤문화에 매료되는 그는 그가 이런 고통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 했다고 합니다. 툴루즈 루트레이거의 그림은 내재적이면서도 외재적인 그리고 비프랑스적이고 심지어 비유럽적인 미적 기반을 통해 형성되고 성숙해졌습니다. 처음에 드가가 그랬던 것처럼 로트렉은 파리 사회의 주변 윤리를 자신의 감각의 즉각성에 기반하여 그렸는데요. 1886년부터 로트렉은 주로 자신의 단골 카바레 르 미를리 통해서 저녁 시간을 보내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후 물랭드라 갈레트, 몽마르트의 댄스홀 엘리제 그리고 유명한 물랑루즈와 같은 클럽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파리의 화류계를 섭렵했던 거죠. 무도회장 구석의 테이블에 앉아 그는 수많은 장면을 스케치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빠른 스케치는 다음날 완성되었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그림이나 석판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그는 여러 캬바레의 관객 중 한 명이 되어 남성 고객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화려한 무용수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연구하곤 했습니다. 제인 아브릴과 글루 같은 무용수들은 로트렉의 경험 많은 눈에 포착되어 그의 그림에 묘사되었으며 이는 무랑루스뿐만 아니라 르 자르댕 드 파리의 활기찬 밤문화에 기쁨을 우아한 그림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두 캬바레는 그의 그림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만든 포스터 덕분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의 그림에 묘사된 대부분의 가수와 무용수들은 주로 자주 다니던 캬바레와 클럽에서 사귄 개인적인 친구들이었으며 그는 결코 그들의 환상적인 세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주 말하던 것처럼 오직 사람만이 존재한다. 풍경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는 안 되며 단지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듯이 로트렉은 여성, 특히 춤추는 여성들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춘부나 캬바레 가수와 무용수,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배우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부르주아 여성들까지 툴루즈 로트렉은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의 몸짓을 통해 영원히 스며든 여성상을 그렸습니다. 그는 진리의 미덕에 의해 항상 이끌리며 열정과 영혼, 상상력과 진실성으로 수많은 합성 변형의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작품에서 묘사한 여성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그녀들의 사회적인 현실에 진실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항상 잔인하고 불공정한 것은 아니었죠. 아무런 억제 없이 그는 처음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에 들어가 기쁨과 행복, 고통과 긴장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아는 남봉꾼 로트렉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동안 그는 춤과 여성들이 그의 현실에 불가분한 부분이며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렇듯 이 세 대표적인 인상파 작가들의 경우를 보면서 그 시대의 미술 발전에 대한 이런 거대한 기여의 주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 전통적, 의식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인 춤은 세계 문화의 역사 전반에 걸쳐 미술의 기준점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 주제를 형성한 촉매제의 요소로 작용을 하였으며 완전히 다른 프리즘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카메라의 발명과 키네토스코프 그리고 최초의 휴대용 시네마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당시 급변하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춤은 화가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의 무한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 분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세 명의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영감과 행동의 출발점에 대해 가까이 접근해 본다면 그들의 배경과 경험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모두 같은 욕망, 취향,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오락에 대한 사랑, 여성에 대한 매력, 거의 향상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몸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받은 모든 풍부한 정보를 이상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인상주의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모두 안녕!